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현경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조금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신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라든가 지금 발전 방향 자체가 주요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미래에셋에 입사를 해서 주식이라든가 자산 배분, 그다음에 커머더티, 인컴형 상품 등을 퀀트를 통해서 계속 운영해 왔었고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폴시즌 호텔에서 대국이 있었죠. 그 이후로 저희들이 AI 포션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포시즌 호텔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PPL에 가깝습니다. 저희 회사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놀란 거는 오픈 AI 쪽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이 도입되면서 모든 기업들,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중소기업들까지도 다 AI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운영 효율화, 회사의 효율화로 돌리기 위해서도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창조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랑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운영 관점에서 저희들이 먼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 사실 지금은 AI의 모든 이야기가 AI로 귀결되고 있지만, 수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딱 하나의 테마였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각 섹터에 1위 종목이 다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화학의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정유의 SK 이노베이션, 코스닥 1위의 에코 가족들, 그 다음에 현대차 가족들, 그리고 하물며 1차 금속의 포스코 형제들까지 모든 기업들이 다 그 2차 전지의 각 기업들이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많이는 200배, 버는 돈 대비 200배 또는 300배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만약에 2차 전지 테마가 끝난다 또는 전기차 테마가 끝난다 그럼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도 엔비디아와 TSMC 등이 수익을 영업이익률을 엄청 내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 또는 르노공업, 하나마이크론 또는 삼성전자까지 자연스럽게 시장이 올라주면서 바톤 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됐고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 효율 측면인데, 제가 오늘 자료 작성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자료 작성의 상당 부분이 과거 같으면 저희 밑에 직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챗GPT를 통해서 직접 작성해도 되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서 현재 미국 제도, 신규 제도 도입을 해야 되니까 미국 제도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달리를 통해서 그림도 그려봤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맡겼던 일을 제가 직접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요즘 직원들이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일을 시켜야 될지, 이건 시켜도 되는 일일지 사실 다 조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운영 쪽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부분인데, 지금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가 가장 저희들이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이 지금 그 연금이란 특성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돼야 되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를 안정적으로 하도록 처음 구축을 하게 되면, 엔진을 구축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타겟 골 부분에서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그리고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초개인화 측면, 앞으로는 이제 돈을 저희들이 퇴직연금을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시장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마 인출형 시장으로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결이 될 텐데, 이때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계산하면서 나의 재무 상황이라 나의 또는 성향 이런 걸 봐가면서 그 납입과 인출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AI를 통해서는 이게 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안정성과 초개인화 증명, 개인마다 다 다르게 구종을 짤 수 있는 거죠. AI 엔진을 이용하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이 됐으면 가장 좋은 상품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현명하게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딘지 다 자료는 있죠. 신규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개요를 가볍게 설명을 하고요.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글로벌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국내 퇴직연금 도입 과정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분명히 성장과 한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보로 쉽게 생각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인데, 일단 제일 먼저 고객 진단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나, 은퇴는 얼마 할 건가, 일은 얼마쯤 더 할 것인지, 은퇴하고 나서 그냥 놀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 진단을 할 거고, 나는 마지막에 노후에 어차피 돈 별로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먼저 고객 진단이 이루어질 테고, 두 번째로는 자산 배분 또는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성향을 다 파악해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이루어질 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 집행과 계좌 관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일임업자와 그 다음에 그 사업자는 주로 은행이랑 증권이죠. 그리고 일임업자는 운영이라든가 핀테크 업체인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현실적으로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은 쉬운데 고객 계좌를 다 볼 수가 없는 운영사라든가 핀테크 업체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와의 장점이 뭐냐 했을 때 가장 먼저 편의성이 있겠죠. 저기 핸드폰으로 가입하면 될 테니까요. 편의성이 있을 테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테고요. 그 다음에 개인 맞춤화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할 수 있을 테고, 물론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는 2, 3년 사이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다 될 거다.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렵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 실제로 자금이 굉장히 큰 자금들은 여전히 하이넷워스 자금은 실제 웰스 매니저한테 맡깁니다. 웰스 매니저를 왜 그렇게 쓸까 굉장히 고보수를 내면서 하면서 제가 직접 그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분명한 니즈가 있더라고요. 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1%든 2%든 지급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비싼 수수료는 아닙니다. 지급을 하고 거기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더라고요. 인적 인프라를. 그래서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과 인프라를 구축해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이런 서비스도 해주고 법률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중소형 자금 젊은 MZ 세대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웰스 매니저한테 저희들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웰스 매니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일반 커스텀 고객들을 관리를 해주는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초반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핀테크 업체 위주로 로보 어드바이저 비즈니스가 발달했다가 최근은 하이브리드 업체, 그러니까 웰스 매니저가 중간에 낀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처음에 그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를 올리라고 했을 때 실제로 퇴직연금과 상관없이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테스트 베드를 미리 2016년 9월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핀테크 업체 위주로 했었고요. 저희들도 초기에 준비를 했다가 실제로 기존 운용사 하기에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 미룬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베르먼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금융사들이 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라든가 블랙락 등이 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고, 여기는 또 장점이 보수를 더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핀테크 업체들보다는 좀 더 낮출 수 있었고, 핀테크 업체는 이제 계속 자산 관리를 하는 목적도 있겠고 실제로 IPO를 통해서 파는 형식도 있겠죠. 근데 뱅가드라든가
찰스왑을 보면 하나의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ETF를 상장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ETF를 투자 권유를 하면서 ETF에서 운용 보수를 가져가고 실제로 어드바이저 비즈니스는 보수를 거의 안 가져가도 된다는 측면에서 고객들은 거의 보수를 안 내고 있지만 실제 보수를 내는 방식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장은 발전을 했고 또 하나는 요인은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MZ세대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접근을 쉽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그때 미국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면서 세이빙이 훨씬 올라갔었잖아요.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이럴 때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활발히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장률 보면 굉장히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1조 5천억 달러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넘어갔는데 굉장히 부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뱅가드입니다. 뱅가드가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뱅가드의 뱅가드 퍼스널 어드바이저 서비스하고 찰스왑의 스왑 인텔리전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찰스왑의 스왑 인텔리전트 포트폴리오는 지금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 가입 금액도 5,000달러로 굉장히 낮게 해놓습니다. 근데 스왑 인텔리전트 찰스왑에서도 실제로 스왑 인텔리전트 어드바이저로 해서 약간의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중간에 웰스 매니저를 둔 상황에서 보수를 좀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무료 서비스에서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많은 사람들이 연상을 했을 겁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최고의 수익을 내주는 비즈니스가 아닐까 하는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인출, 그 다음에 텍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투자 손실 공제 부분 텍스랑 연계돼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카드 쓰는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은퇴 시점과 지금 돈이 필요한 시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게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개인 대비 월등하게 투자 수익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일관되게 만들어준다가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개인은 하다 보면 부안해동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약간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자기 이해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측면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퇴직연금에서는 보면 IRA, 우리나라로 따지면 IRP라든가 DB, DC형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대비는 조금 구조 자체가 투자에 좀 좋게 돼 있는 부분은 DB형, 국내는 DB형이 가장 많은데 상대적으로 IRA라든가 DC 투자형이 조금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국내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갈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저도 대기업을 만약에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DC형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확정 수익으로 마지막 최종 연봉에 연동해서 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연봉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그나마 금리가 좀 올랐으니까 다른 상황이겠지만 금리가 낮았을 때 계산을 하면 자기 연봉 인상률이 금리 인상률보다는 조금 높았을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자기 연봉에 연동해서 퇴직연금을 주는 게 실제로 투자 수익보다 좀 높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훨씬 높았을 거고요. 그래서 DC형 선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많이 풀어줘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제도적으로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도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제 이해상충 문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하는 부분이라든가 수수료 보수를 제공하는 상품 위주로 추천한다든가 실제로 추천하면 자기 계열사를 추천할 가능성도 있고 수수료가 높은 걸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당히 방지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될 테고요. 불안전 판매에서는 불안전 판매보다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저희들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조금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저항감은 크겠지만
실제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투세 도입되면 실제 세금 금투세 낼 사람이 10,000명 조금 넘는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아서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어제 며칠 전 신문도 있었지만 10,000명이 좀 넘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투자할 때 대부분은 나도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안 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와시세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자기가 주식을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사놨는데 A라는 주식이 30% 오르고 B라는 주식이 30% 빠지면 동시에 같이 팔아버리면 영원이잖아요. 그럼 B라는 주식과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하나를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이제 홍보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와이스세일이고,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금투세가 도입되고 하면 이런 부분, 그 세금 로스 하베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스템 도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는 세금을 시스템적으로 아끼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운용을 하다 보면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실제 검증되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은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핀테크 업체에서도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시장이 몇 년째, 우리나라 시장 그나마 등락이라도 많이 있었지만 거의 10몇 년째 오르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오르는 거에 반응하게 시스템이 구축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거에 거의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오르는 걸로 돼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딱 발생하면 대응은 시스템도 안 되고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더 안 좋냐, AI 엔진이 안 좋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AI 엔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방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AI 엔진이라고 해서요. 저는 주로 펀드 PT 할 때도 리스크 위주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로보어드바이저 글로벌 규제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비슷하게 규제하는 게 미국과 유럽이고요. 규제 샌드박스 및 테스트베드를 통해 특성화 규제라는 게 영국과 호주고, 우리 국내는 영국과 호주 모델을 조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저도 미국, 유럽 쪽 모델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들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추진 일정을 국내 도입하면서 어떤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로보어드바이저의 그 시스템을 코스콤에 올려서, 아까 코스콤 대표님도 오셨던데, 올려서 시작한 건 2016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을 허용을 해줬었고요. 지금 허용하고 있고 샌드박스가 들어온 건 퇴직연금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허용 방안 검토가 23년 7월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각 사업자가 증권사라든가 은행 쪽이 지금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영할 수 있는 일임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의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서 테스트베드 계속 저희들도 14개 정도 하고 있고요. 아까 오 상무님 계시는 국민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아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만 따로 보면 10월에 코스콤 테스트베드 운영 심사를 신청을 했었고요. 시스템 심사, 그러니까 운영 심사랑 시스템 심사는 또 다릅니다. 운영 엔진이 얼마나 잘 되나 보면 되는데, 시스템과 이런 매매 심사는 실제로 매매까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운영 엔진만 잘 돌아가고 매매라든가 계좌라든가 전혀 서로 연동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고, 실제 IRP 계좌에서 국한해서 인당 900만 원으로 샌드박스 기간 동안에 인당 900만 원으로 오픈할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퇴직연금 사업자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퇴직연금 전체 IRP가 있는데 저한테 한 5천만 원이 있는데 900만 원만 허용해주면, 이게 별도의 계좌를 열어주면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쉽잖아요. 이쪽과 이쪽이 각각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900만 원을 따로 계좌를 안 열어주고 이 내부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임업자들은 운용사라든가 핀테크 업자들 이 전체 계좌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 사업자들,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때문에 위반이 될지 않을지 전체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1계좌가 현행 시스템인데,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로 1사업자라도 2계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단계고, 이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지 원활하게 비즈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가장 사실은 운영하거나 금융권에 있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컴플라이언스 이슈잖아요. 이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도 어딘가에서 위반이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계좌를 통합과자 관리해서 위반이 뜬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은행에서도. 지금 그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과 증권입니다. 주로 뭐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그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임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임 사업자가 있는데, 일임 사업자는 주로 핀테크 업체랑 운용사들입니다. 근데 전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일임업자를 만약에 그 조그만 운용사 또는 현재 시스템, 주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핀테크 업체나 운용사라면, 일임업자를 핀테크 업체 구축되어 있는 핀테크 업자를 일임업자로 선정하고 그 일임업자한테 포트폴리오를 던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API를 통해서든 포트폴리오를 주고요. 그 일임업자가 실제로 등록상은 그 일임업자가 운영하고 뒷단에서는 운용사가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테고, 이게 은행과 만약에 매매 주문 시스템까지 준비가 안 된 운용사가 결합하는 방식일 겁니다. 중간에 일임업을 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를 끼는 게요. 두 번째는 일임업자가 사업자까지 겸하고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는 가능하죠. 은행은 지금 일임업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증권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증권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이자 일임업자를 가능합니다. 그럼 자기가 일임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하나만 엔진을 가지고 있기는 불안하다면 다른 하나의 운영 엔진을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운영도 한 번에 2개를 다 엔진을 다 가지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모델처럼 일임업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시스템은 자기들이 미래에셋증권이 다 제공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그 일임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테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면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고, 은행이든 증권이든 있고, 그 다음에 일임업자가 주문 시스템까지 다 관리하는 방식, 이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초기 모델은 모 운용사가 아마 A 모델 A를 선택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B랑 C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 B랑 일임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유형을 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로보드바이저를 3년 전쯤에 준비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갈 건가, 우리나라한테 B2C, 그러니까 개인 고객한테 직접 가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서 고객을 모으고 투자 일임을 하고 이런 게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고객들이 생각보다 직접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컴플레인이 있었을 때 대응 부분입니다. 컴플레인이 있었을 때 대응 부분이고,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폭락을 하면 어딘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우라통도 터트리고 싶고. 근데 그 챗봇이라든가 이런 거, 챗봇 말고 그 전에 있던 그 콜센터의 그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곳에 어떤 질이든지 해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화를 2배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고 콜센터를 신규로 이렇게 조직을 세팅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건 거의 운영 수수료도 못 받는 비즈니스인데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해야 돼서 B2C 비즈니스, 개인한테 직접 접촉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B2B, 그러니까 B2B
투시로 저희들이 접근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스 매니저한테 저희들이 가져다 주고 웰스 매니저가 개인한테 직접 접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 외의 비즈니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 로보드바이저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멈춰 있는 상황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게 2022년에 시장이 굉장히 정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올랐던 그 언택 종목들이 갑자기 빠지면서 핀테크 업체 위주로 했던 부분들에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돌아섰겠죠. 이때 돌아섰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해봤더니 큰 수익이 안 됐다는 느낌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아마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요.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업계에 나와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거의 모르겠죠.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일까 고민해 보면 잘 안 하니까요. 왜 안 할까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 안 할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환경이 발달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모바일로 쉽게 접근해서 쉽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비용 측면에서 국내는 원래도 쌉니다.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원래도 싸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운영을 잘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저희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가끔 저에게 투자 지도를 해주는데 그때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잘 맞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맞추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잘 맞추는 게 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교육시켜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퇴직연금 시장 규모를 추정했는데 저희들 마케팅에서 써놓은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500조 중에 로보드바의 적극 관여형 부분은 직접 하는 거니까 빼고요. 저관여 시장은 TDF로 펀드로 들어갈 테니까 빼고 중관여 시장에서 로보 자산은 한 30조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30년 그림이고요. 로보드바의 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 합리성, 개인 맞춤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고 모든 이걸 준비하는 은행,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핀테크 업체 다 가장 까다롭게 생각할 부분들이 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망불리일 겁니다. 만약에 운영사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은 운영사가 로보 어드바이저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더라도 이걸 하기 위해서 망분리를 해야 됩니다. 망분리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컴퓨터 스위치를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데이터 분류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크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크게 80억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운영사 그렇더라도 수익 안 나는 운영사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망분리 측면에서 해당 부서만 하던가 아니면 당분간 유예를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 위반자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임업자가 있죠. 운영사가 있죠. 돈을 운영보수를 실제로 운영사한테 일임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이 아닌 일임업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사업자는 그걸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일임업자가 다시 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럼 기존하고 반대죠. 기존은 판매를 하고 나서 운용보수를 운영사에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영업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자한테 은행한테 줘야 되는 이상한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규정 자체가 조금 난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개별 종목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퇴직연금 테스트베드는 저희들이 14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 배분과 인컴 배분 쪽 위주로 저희들이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킬 것 같고요. 원자재라든가 나스닥 변동성 수익은 많이 나지만 초기 시장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일정 부분 10%만 투자하는 고객한테는 권유할 만한데 전체를 투자한다면 좀 어려움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기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뿐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형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겟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골인데 이게 왜 이제 퇴직연금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적합하다고 느끼냐 그러면 만약에 제가 7%를 목표 수익으로 잡았다고 하시면 1년 후에 7%가 목표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각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할 테고요. 이 기대 수익률은 분명히 AI가 하든 누가 하든 오차가 있을 거고요. 그때의 그다음에 시장 환경 내 수익을 계산할 때고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줄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계산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퇴직연금에는 분명히 적합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시도했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입니다. 각 뭐 테마별로 인덱스, 다이렉트 인덱스도 뽑고 개별 종목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가도 뽑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1임업으로 지금 직접 뭐 증권사 1임업을 하고 있고 압층업 포트로 하고 있고요. 현재 포트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생성형 AI로 그 종목에 대한 설명도 쫙 정리를 해서 보내줍니다. 매일 일별로요. 근데 이 시장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두 개가 싸움을 보면서 대국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도 잘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19 × 19, 361개 점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수를 두면 이 수는 주로 뭐 세 곳 중에 하나 거의 정해질 겁니다. 이렇게 대국이 연결이 될 텐데 주식시장은 무한대의 경로가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또 무한대가 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AI가 내가 들어가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파고랑은 달라서 어쩌면 영원한 난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달리로 그려본 건데 과연 지금 저기 이세돌이라고 그렸는데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릴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서. 그리고 지금 피겨 01인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때 대만계 아자왕이 둘이 바둑을 대신 도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피겨 01과 이세돌이 둘이 직접 대구 가는 거. 사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몇 년 내에. 하지만 주식시장을 완벽한 모델을 만드는 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불안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빠졌을 때는, 올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그때 콜센터가 가동이 돼야 될 테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챗GPT가 있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자기가 파인튜닝 자체적으로 계속 즉 학습을 시킨다면 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년 내에 이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오상무님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뭐 마지막 시간 사실 준비한 거는 제도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이 이야기 하면은 다들 저를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볼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갔습니다. 감사합니다.